그래서 대항력의 의미는 대항력의 의미는 결국 대항을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뜻인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보기하는 이런 공시 방법이 관철돼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대항력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럴 때 B하고 만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훗날 A라는 사람이 삼자 C한테 매매, 증여, 상속 내지 또 C라는 사람이 경매 내지 공매 그리고 설령 C가 소유권자가 아닌 건조당권, 가압류 등등이 하더라도 B는 C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그만한 요건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이게 대항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계약, 즉 법률 행위를 할 때 어떤 A 또는 B라는 사람이 매매나 증여나 어떤 금전 관계를 맺든 간에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계약을 하지 않은 어떤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로지 계약을 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당사자밖에 미치지 않은 게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삼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고 이 공시 방법의 의미가 바로 대항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의 의미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영상 내용의 이 강의는 주택 임대차에 한정해서 언급을 드리자면은 차후에 우리 영상에서 강의 내용의 공시 방법을 따로 언급드리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에서 대항력 의미를 놓고 본다면 따라서 어떤 A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B하고 임대차 관계를 체결했다면 훗날 C라는 사람이 3자에 대해서 B가 주장할 수 있을 때 주택의 인도라는 개념과 전입신고라는 이 두 가지 축이 합쳐져 가지고 플러스 이 길이니까 1일이 되는 것이죠. 이 길이기 때문에 이럴 때 C는 그걸 충분히 노력만 했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일대 이 사람은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B라는 사람은 C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데 이때 관철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은 남은 임차권의 바로 존속에 관한 문제라든가 A와 맺은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A는 B와 관계에서 만일 1억의 임차 보증금에 관한 채무자인데 그 임차 보증금의 1억의 구속을 해태하고 C한테 넘어가니까 A 채무가 면책되는 C한테 면책적 채무 인수 관계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임대차 보호법 3조 4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 그러니까 예컨대 A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B하고 임대차 관계를 체결해서 C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때 C라는 사람의 양수인, 이걸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인자로 포함하는데 이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된다고 3조 4조문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 승계 의무로 양도인, 그러니까 A를 말한 것이죠. 양수인 C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의한 양도 사실의 통지, 임차인의 승낙, 결국은 B의 승낙이 필요 없이 불필요하며 양수인의 권리의 원인은 매매, 증여 등 법률 행위 등 이런 상속 등 경매 내지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관없이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바로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을 하여서 이와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A 채무가 면책이 되고 C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과 B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에 채무를 진다는 게 확립된 대부분의 판례 입장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로 먼저 이때 A라는 사람이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X라는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이때 B라는 사람이 먼저 날짜를 갖춰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는데 훗날 C라는 사람이 이 관계를 알고서 A하고 C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C라는 사람은 B 권리에 뒤로 밀리니까 후순위 지위를 할 수 있지만은 훗날 A라는 사람이 삼자였던 D하고 만일 매매 증여 계약을 체결해서 훗날 D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때 이 사람 B는 등기로서 공시했으므로 D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AD 관계에서는 설령 B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증여를 했든 뭐든 간에 D는 소유권을 갖춘다면 B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C 역시도 공시방부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비록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D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 내용이 경매 사건이 진행된다면은 이때 C는 평소의 일상생활 관계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경매나 공매는 강제집행 사건이기 때문에 인수주의와 소멸주의가 이제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사람 C는 앞에 비등기가 있음을 알고 들어왔으니까 따라서 이때 C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C는 이때 대항력이 없다는 표현을 쓴다는 의미는 D라는 사람이 경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C는 새로운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정반대의 케이스에서 A라는 사람의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때 A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먼저 기득권을 잡은 사람 C라는 사람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첫 번째 요건을 먼저 기득권을 잡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선순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뒤에 만일 B라는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다면 이때 B는 조금만 노력했다면 인도와 전입 부분을 이해할 것이고, 설령 B가 이걸 모르고 확인을 않고 했던 것은 중대한 과실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가 이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B라는 사람이 경매 사건을 진행해서 훗날 D라는 사람이 경매 공매로서 대금 완납이라는 소유권 요건이 인정이 된다면은 B 등기는 집행법 91조 2항을 가지고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만은 C라는 사람은 그 경매 영향을 받지 않고 D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문에 이때 C를 대항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두 개로 나눠볼 필요가 있죠. 일상생활 관계와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사건에 관해서.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그러면은 방금 그 앞편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두 개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임차권자가 맞다면은 배당 요구나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해서 대항력과 배당 요구를 하지 했는데 대항 요건이 인정돼서 인수가 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의 영상 중에 첫 번째는 아예 임차권자 권리신고를 안 해서 임차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고, 두 번째는 임차권임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부분은 임차권자가 맞는데 배당 요구를 한 경우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A라는 사람의 X라는 이런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때 A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언급드린 부분은 경매 사건이나 공매 사건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때 C라는 사람이 주택의 인도라는 개념과 전입신고가 먼저 요건을 구비해서 이뤄졌고, 여러분들 이때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정일자는요 오로지 배당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법상 확정일자권은 우선 변제, 확정일자를 갖춘다는 것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가 있어야만이 우선 변제라는 것은 확정일자는 근저당권과 유사한 지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이후보다 먼저 돈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배당 절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확정일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 C라는 사람이 1억에 먼저 기득권을 갖췄고 B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격려한 사안에서 이 사건에 B 또는 3자가 경매 사건을 진행할 때 배당 요구 종기 끝 종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럴 때 C라는 사람은 앞에 사례에 봤던 것처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훗날 D라는 사람이 낙찰이 이루어질 때 이때 C는 D를 상대로 훗날 대항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럴 때 C는 남은 존속기간에 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남은 임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면은 보증금 반환의 채권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때 A라는 사람의 X 부동산이 존재했고 마찬가지로 C가 먼저 기득권을 잡은 임차 보증금 1억인데 조건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겠죠. 이후에 B라는 사람이 근저당 등기였고 보통 말하는 말소가 시작된 말소 시발점인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B 또는 3자가 경매 사건을 진행했고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가 적법하게 진행됐지만은 이분은 그게 맞게 배당 요구가 있었는데 소액 임차권 요건만 인정 아니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서 배당 일부가 미배당돼서 D가 결국은 낙찰이 될 경우에는 이럴 때는 배당 요구 자체는 우리 판례입장은 임차권의 해지 의사로 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차후에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항력에 있다는 의미는 이때 C는 D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경매 사건에서 말하는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보통 이런 3조 임대차 보호법 3조 1항 요건에서 말하는 바로 대항 요건이 먼저 기득권을 잡은 걸 말하고 그 기득권을 잡은 자가 예를 들어서 A 소유 X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때 C라는 사람이 임대차가 적법했고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이런 공시 방법이 갖춰진 것이라면은 제3자인 어떤 그 낙찰자 D한테 자신의 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C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D한테 주장한 경우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주장한 경우가 서로 결론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배당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전액 배당 된 경우는 대항력이 있었지만은 배당 기일날 먼 훗날이죠. 경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통상적으로 대금 완납 기한으로부터 4주 뒤에 담당 법관이 배당 기일을 선정을 해서 이해 관계자 중에 금전 채권자들이 배당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 배당에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다시 제가 도표를 그린다면은 만일 어떤 D라는 사람이 예컨대 오늘같이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고 나온 7일날 이 부분에 관해서 담당 법원에서 이 D의 매각이 불허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허가 결정이 났고 남은 7일 동안에 이 4주 동안에 다른 이해관계들의 항고하고 직시 항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항고와 일반 항고로 구별할 수 있고 일반 항고에서는 그 항고 기간이 없지만은 앞에 자, 여러분들 직시는 부사란 말을 쓰지만요. 직시 항고는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때 뒤에 이 확정이 돼야 완납기일이 지정되니까 이 사이에 직시란 말은 일정한 기간 7일이 정해졌으므로 이때 이해 관계자가 항고를 제기를 안 하게 된다면은 이때 낙찰 대금을 완납 기한을 잡아서 이때 말한 4주를 담은 것이고 만일 D라는 사람이 이때 대금을 완납했다 하면은 이때 또 소유권의 기산점이 되지만은 배당 기일 내 4주의 의미는 이 날을 기산으로 해서 4주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 날 방금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D라는 사람이 전액 채권을 만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만족된 시점부터 일종의 만족된 시점에서 임차권 지위는 소멸되지만은 그 사이에는 바로 이 사람의 점유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례 입장에 따라서 임차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통칭해서 말한 대항의 의미는 이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4주 뒤에 담당 법관이 선순위 세입자 인도와 진입 신고가 앞서 있는데 전액 대금 배당 경우가 포함될 것이고 두 번째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전액 인수가 된 경우도 대항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배당 요구를 했으나 전액 배당이 안 된 경우도 전부든 일부든 미배당금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세 개를 통칭해서 대항력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이걸 분리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항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시중에서 많이 발생되는 선순위 임차권자가 은행에 가서 훗날 임차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 이른바 무상각서를 제출할 때 이 무상각서가 훗날 매수인한테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 경우를 우리가 분리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 무상각서가 있으면은 그냥 입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입찰을 해서는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차후의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